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재는 방문가학에서 이제 공무원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이에요. 제가 이제 방문가학에서 몇 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세법에서, 세무직에서 합격을 했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제 요즘 제가 방문가에서 강의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기간도 거의 종료가 돼 가고, 또 이제 공무원세법이 이제 2022년부터 특히 이제 9급에서 필수가 되죠. 7급이야 당연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세법,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세법의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꽃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검찰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뜻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부터 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무직 공무원은 9급과 또 7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9급 시험에서 뭐하고 세법하고 회계학을 뭐로 뒀냐면 회계학을 세법 개론하고 회계학을 선택 과목으로 뒀어요. 오랫동안 이게 선택 과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법 개론하고 이제 회계학에 대한 부분에서 세법하고 회계학 부분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파트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장에서 강사들은 수준들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제 회계학원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계속 이제 여기는 수험생들은 줄어들고 이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거의 안 하게 되고 행정학을 본다든가 또는 사회를 본다든가 또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했던 정도의 이제 과목을 공부하면서 9급 세무직 공무원이 돼서 합격한 친구들이 뭐 한 80%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이라는 세무행정기관에서는 업무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어요. 제가 2019년, 18년도, 19년도에는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세무직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때도 보게 되면 이제 7급을 이제 제가 입소자들을 가르쳤고 또 현직 분들을 좀 가르쳤었는데 보게 되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9급 세무직 공무원에서 이 회계학과 세법을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이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국세행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육훈련 관련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2022년도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 세법 개론과 회계학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무직 공무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세법과 회계학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몇 개월 만에 되는 공부는 사실은 아니에요. 공무원 세법과 공무원 회계학은 굉장히 수월한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거의 회계 원리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회계 원리 수준의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세법은 세무사 시험 정도의 출제 난이도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무직 공무원에서도 꼬신 과목은 당연히 세법 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수천닷컴에서도 앞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전하는 사람도 알리고 세법 공부를 좀 똑바로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수천닷컴 유튜브에 이 세무직 공무원 즉 9급과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부 방법과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쪽은 뭐가 됩니까? 필수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계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공인회계사지만 여러분한테 별도로 말은 안 할 거예요. 회계학은 시간 가면은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도 회계학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있어요. 근데 한 2년차, 3년차가 되게 되면 회계학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 다 세법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무원 세법에 있어서 구급과 한 두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공무원 세법에 있어서 공무원 세법에 있어서 출제 경영은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하고 갈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인트로 강의를 좀 마칠 거예요. 공무원 세법에서 공무원은 크게 이제 9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케이?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2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이제는 이 부분도 뭐다, 그치? 필수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25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세법이라는 건 세법 뭐예요? 세금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법에 관계되는 법률만 20개 정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끄집어서 일정 부분을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법까지 출제가 7개의 세법만 되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또 그 정도가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또 출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세범 처벌법하고 국제조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9급과 7급의 경우에는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국세기본법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가세법이, 저희는 부가세법 탈 거예요. 부가세법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이 출제 범위가 될 것이고요. 또 소득세법의 출제 범위가 될 것이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제 출제 범위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출제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법까지가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되는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세법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국가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 출제는 선생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은 이 국세기본법에서 이 20문제를 기준으로 한 5문제 정도 국세기본법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법은 2문제가 거의 할당이 돼 있어요. 부가세법이 한 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3대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증세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출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2010년도 이후로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9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때 역시 공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회계학원에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쪽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치? 이쪽에만 초점을 둬요.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만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쪽이 출제되는 비율이 한 65%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치? 여러분들 시험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법이 되는데, 이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얼마나 많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원 강사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2000페이지, 책을 2개로 나눠가지고 세법개론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놔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법도 법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법이라는 과목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 당연히 법학자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제가 공인회계사고 또 법학 박사로서 그지 대한민국 최고의 세법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9급 공무원 시험이든 7급 공무원 시험이든 이론 문제가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거는 한 문제나 두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산형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론을 그냥 숫자만 넣어서 출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한번 가보겠습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많을 때는 7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만큼 세법의 꽃은 국세기본법이라는 거예요. 이쪽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부가세법이 한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법인세법이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소득세법이 3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상속증여세법이 1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20문제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20문제 기준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7문제, 2문제는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부가세법이 한 4문제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법인세법이 이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소득세법이 1문제, 4문제 정도로 올라가거나 또는 5문제가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법도 한 문제가 무조건 픽스가 돼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5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앞으로 국세기본법이 한 7급의 경우에는 7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국세징수법까지 해서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문제는 여기서 할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자, 얘네들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법에서는 총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국세기본법이고 또 국세징수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국세징수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칙법 규정을 잘한 다음에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 개별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세무직 공무원이 돼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할 과목은 무조건 세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어렵다고 하는 심지어 공인회계사 시험을 4, 5년씩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렵다고 하는 또 세무사 시험 공부를 3, 4년씩 하는 친구들도 어렵다고 하는 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이 공무원 세법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론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세법에 공부만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이야. 공무원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가 세법이라는 건 세금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세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이 얼마냐, 세금이 얼마냐.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 법이라는 사실에 초점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각 세법에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구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목차가 머릿속에서 팡팡팡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국세기본법 목차 되세요. 그러면 곧바로 죄송해요. 제가 담배를 좀 피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공무원세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목차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가장 먼저 정리할게요. 조세 총론이겠죠.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도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해야 될까? 총칙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장은 뭐가 될까? 국세 부과의 원칙이 돼. 4장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돼. 오케이? 5장은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해. 6장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에 대한 내용이 돼. 7장은 뭐가 될까? 2차 보충적 납세무에 대한 내용, 즉 납세무 확장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야. 그리고 9장은 뭐가 될까?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야. 또 가산세 부과 감면에 대한 내용, 또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 또 납세의 권리보호 보칙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법에 있어서 각 세법에
구조, 목차를 뭘 해야 됩니까? 그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구조와 목차를 잡으면서 여러분이, 그치? 세법에 나오는, 그치? 세법에 나오는 세법상, 그치?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법률 용어를 뭘 해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법을 보면서 국세기본법의 부가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가는 무엇이다? 관할 세무상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 오케이? 과소신고한 경우에 경정, 그치? 또 뭐 하는 경우에, 그치? 또 여기에 대해서 뭐를 확인합니까? 납세자가, 그치? 조세 탈루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그치? 자, 뭐 하는 것이야, 그치? 일정한 행정행위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줄이면 뭐간다?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부가라는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 지금도 부가하고 징수를 보게 되면 부가 제척기간은 얼마다, 징수권 소멸 기간은 얼마다, 이거밖에 몰라.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징수는 무엇일까? 그치? 자, 납부기한까지, 그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뭐예요? 두 번의 임의적 징수 절차를 둔 후에 압류매각 청산이라는 강제적 징수 절차를 통해서라도 국세를 징수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용어를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강사들도 수업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편하게 숫자 보여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각 세법의 구조와 법률 용어를 정리하면서 철저하게 뭘 하셔야 되냐면, 그치? 이론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그때는 총칙법인 국세, 기본법과 징수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야. 우리가 법인세법 공부를 할 때도 손익귀속 시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래 유형별로 손익귀속 시기만 봐.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손익귀속 시기에 대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기업회계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 그러나 법인세법은 그렇게 실현이라든가 발생이라든가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과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은 권리 확정주의, 손금은 의무 확정주의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법적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입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를 따지는 것이야. 또 기업회계는 자산부채 평가에서 공정가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취득공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이런 구조와 기본적인 프레임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도, 국세징수법을 공부할 때도,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도, 부가세법을 공부할 때도,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도, 각 세법의 구조와 목차는 머릿속에 확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쟁점들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고 났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미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뭘 하게 되면 출제위원들의, 출제 교수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향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유형에 대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적응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그냥 답만 불러주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지. 세법은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다시 뭘 해야 되냐면 출제교수의 성향을 파악함과 더불어서 내가 이미 공부했던 이론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냐면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드백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좀 부족하다면 자, 뭐 하는가? 이론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꼭 이렇게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 분석만 했다고 다 끝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요약을 통해서 이론 요약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가시면 이 공무원세법에서
85.90점 맞는 건 전혀 어렵질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세법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각 세법에 있어서 목차, 구조 이거를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의 법률 용어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적납세무가 뭔지, 또 국세 우선권이 왜 생겨났는지, 납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왜 생겨났는지, 또 과세인 적부심사가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가. 그리고 법인세법을 가더라도 세무조정이 뭔지,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법인세법 세무조정의 결과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그 소득처분은 소득세법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법 책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이 이론 장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 이론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보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 이론 요약과 다시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하면 아마 여러분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공무원세법의 공부에 있어서 공무원 세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공부나 목표 또는 수험에 있어서 수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 방법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1단계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하다. 그건 학원이 유명할 수도 있고, 또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준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각 학원의 강사들에 대해서 샘플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절대 강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사는 뭐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보조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때는 강사가 절대 전부가 아니고 보조제일 뿐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같이 병행되거나 어느 학원에서 뭐 프리패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야. 이 교재도 여러분이 보세요. 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정도면 최소한 12년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공부라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딱 하나야. 방법론이야, 방법론. 그러면 강사를 선택할 때도, 교재를 선택할 때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고민하고 나서 고민 후에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남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제3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수험생활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케이? 자,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잘하더라. 뭘 잘하긴 잘해. 그런 친구를 치고 시험에 빨리 붙는 친구가 없어. 공부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또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세법을 공부하든 또 회계학을 공부하든 세무직 공무원을 공부하든 또는 행정직을 공부하든 철저하게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면 무조건 뭘 하게 돼 있어? 합격은 여러분 따는 당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 7조인가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어떤 특정 권력 집단에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이 뭐를 통해서 보세요. 자, 이 세법을 통해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수를
급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할 필요는 굳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공무원세법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출제 경영은 어떻게 되는가, 자, 기본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역시 세무직 공무원 공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어요. 강사들 누구 뭐 세법에는 있지도 않지만 20초 후에는 있지도 않지만 믿고 따라가 보세요. 고생길이 뻔히 보여요. 정확히 강사를 좀 선택하시고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이 출제 경향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공부 방법 어떻게 가져간다? 무조건 항상 머릿속에 목차를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용어를 모르면 절대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소득세법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치?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요로 인한 소득은 과연 사업소득일까? 즉 계속반복적 소득일까?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 소득일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상권이 뭔지를 몰라. 지역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를 애우기만 하겠지. 물론 당장은 면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 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수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법이라는 과목은 뭐냐면 세금에 관한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도 대부분 세법을 정복을 못했어요. 오케이? 대부분 못했다고. 그냥 실무에서 좀 유명하다 그래도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국세공무원의 강사도 역임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회계법인은 3일 회계법인의 자회사인 3일 인포마인에서 법인세 전문 상담위원도 하고 있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원의 겸임교수도 하고 있고 공인회계사고 법학박사고 혹시 제가 이 수험계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세법 공부하실 때 역시 저 믿고 따라오시고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결론은 이겁니다. 혹시 공무원이든 뭐든 어떤 공부를 하든 혹시 공부, 즉 수험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뭘 해야지만 이겨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 뉴스라는 것하고 연결을 해서 모의고사들을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수천닷컴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들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수천이라는 건 이수천닷컴 오시면 다 알 거니까요. 보시면 충분히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공무원 시장에도 전공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케이? 검찰직이 되고자 한다면 형법 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회계학은 기본이에요. 오케이? 세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행정법을 잘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그치? 지금까지 국어, 영어, 국사에 매몰돼 있던 이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유명하고 뛰어난 강사들이 한 명씩 툭툭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도 세무직 공무원이 되는데 아마 2022년도 첫 회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 그때 길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수험 기간이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이 세법에 대한 공부는 철저하게 구조와 목차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오기와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수천닷컴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수천닷컴에서 뭘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이수천닷컴입니다. 닷컴에 유튜브를 통해서요. 유튜브죠. 유튜브라고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할 거냐면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론칭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수천닷컴 오셔서 이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시고 또 수업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낸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셔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날씨가 장마가 온다 그러고 코로나가 좀 더 확산이 된다는 말들이 좀 있는데 아마 오프라인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 아마 내년 초부터 1월부터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가시는 길에 항상
광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광명이 항상 있기를 바래요. 저희 강의 간단하게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